지금 우리 하나, 둘, 셋. 지금 강의실이 밝은데 잘 보이세요? 괜찮습니까? 여기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 김 교수님한테 부탁을 받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혼났어요. 예. 잠깐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건국대학 경제학과에서 3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고 2020년 8월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야, 신난다, 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확 퍼져가지고 방콕 완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도 안 하게 되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특강해 주십시오. 뭘 합니까? 거시경제학에 관련되는 거를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세상에 이런 학문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배우려고 애쓰고, 또 경제학자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왜 경제학 공부해야 되는가? 당장은 지금 시험 잘 봐가지고 졸업 학점 3.5 이상은 만들어야지 이거 체면이 서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각종 고시나 자격증 이런 거에도 경제학 이거 하는 데가 꽤 많잖아요, 내용이. 또 드물게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교수님 그거 농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한 몇 년쯤 됐을까요? 당시에는 전부 학생들이 운동권 쪽에 가담을 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김보혁 교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마음에 새기고 노력한 사람은 김보혁 교수밖에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해서 학위도 따고 결국은 교수가 돼서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교수님, 제가 누굽니다. 잘 모르겠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덕에 이렇게 잘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당시에 하던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꽂혀서 아주 잊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했던 얘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선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권한다면, 첫 번째는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수학 문제 미적분 재빨리게 풀어내고 복잡하게 꼬인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건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위도 누리고 권력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건가?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70을 앞두고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은 오래전에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맞는 인생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명문대 다니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야. 또 무슨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해서 성공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그러고. 그런 걸 전반을 통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탁월하게 되는 거를 뭐 막지는 않지만 바라건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은 20살 무렵쯤에 갖추어진 지적 능력이나 지식, 그거 가지고 일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다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거든. 끊임없이 노력하지. 누가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력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 정신 나갔네. 우리가 방향 설정만 제대로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사람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세월이 가면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누적되면 있잖아요. 크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삶, 그거 꼭 여러분 혹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또 사람들이 하는 사회적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나은 내가 되도록 그렇게 평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좋은 얘기 했죠?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 그 다음에는 사회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넘어서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자, 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느냐? 우선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지식도 습득을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나한테 이 경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도 뭐 수많은 경제 문제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원리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강조하는 건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대로 투표를 하고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갖게 되면 이게 중우정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죠. 다음 장. 자, 경제학. 이거 뭐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정의는 다양하게들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유통, 분배, 뭐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배우잖아요. 관심을 두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거시경제학은 저런 미시경제학의 토대, 이것을 갖다가 그 위에,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주로 이제 경제 주체인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소비자 이론이라든지 생산 이론이라든지 뭐 효용의 극대화라든지 또 이윤의 극대화라든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가격 기구의 신축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이익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시경제학은 이 일정 기간 이 경제 활동을 갖다가 국민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환적 흐름이라고 하는 건 소득과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이 지출을 유도하게 되고 그 지출의 크기에 의해서 또 산출이 발생하게 돼서 그게 이제 소득으로 가는 거죠. 이런 흐름이 경제 내에서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그런 흐름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내 그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전체적인 그런 총합, 경제 활동의 총합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의 결정이 핵심이고, 또 이제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통화정책, 또 재정정책,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양한 거시 변수를 동원해서 이 변수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잠깐 전에 거 볼까요? 또 다음 넘겨보세요. 그럼 거시경제학은 이게 어떤 역사성을 가진 거냐? 우리 별로 잘 모르지만은 17세기에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하압이라는 사람이 그 혈액의 순환 이론을 처음으로 다 제시를 했어요. 전부들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쳤냐면은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설 검정이라든지 이게 그때 등장한 거죠. 이게 직접 경제학 발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적어도 이 학문적 풍토를 바꿔놓는 데는 일조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민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은 18세기 중농주의자, 중농학파의 중심을 캐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생산계급, 불생산계급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계급은 농민이고 불생산계급은 귀족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되고 다시 이게 재투자가 되는 그 순환적 흐름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레온티프의 투입 산출표라든지 왈라스, 지금은 발라스라고 이렇게 많이 책에 써 있대. 일반 균형 이론, 경제 내에서의 그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 동시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연구하는 거죠. 또 막스의 재생산 이론도 사실은 이런 국민 경제 순환적 흐름에 영향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켄네는 이를테면 농업의 피폐를 가져오는 것이 그런 권력자들의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가지고 과도한 세금도 이것은 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자본자유주의, 이건 이제 레세페어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레세페어 원래는 이게 불어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도 하고, 요거 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관한 거는 고전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한테까지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바로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관심 많이 갖는 거시경제학을 잉태하는데 직접 관여가 없었다고 그래요. 본격적인 거시경제 성립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 1930년대 대공황,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물건은 넘치는데 공장은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에서 제기한 건 뭐냐면 고전학파의 세이의 공급 법칙, 그러니까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이를테면 그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작동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불안전 고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가격 기구도 신축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화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가 보장된다라는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광범위한 그런 실업 상태, 불황,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공격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는 유효 수요의 부족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공투자,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지출 정책에 의해서 그걸 늘려줘 가지고 이를테면 산출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사실은 이런 그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주목하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GDP, 국민소득 이거 이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뭉뚱그려서 국민소득이나 GDP나 NNP나 다 이거 같은 거로 그냥 보는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산출량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거고 이자율, 물가 수준,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이전 지출, 순수출, 환율, 실업률, 자본량 뭐 거론하자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게 어떤 변수일까요? 국민소득 결정 수준? 그것만 관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변수는 인플레이션율하고요.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산출량의 수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량에 관심을 갖는 거 그거는 이면에 이 고용에 관련된 문제, 즉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현대 사회에서 두 가지 거시경제학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하나는 실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얼핏 볼 때 실업의 문제보다 덜 심각한 것 같은데도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가격기구의 자원 배분 기능을 엄청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모든 국가에서 피하려고 노력하고 일부는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지경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실업의 문제는 당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가 만약에 가장이라면은 그 가장의 영향을 받는 식구들은 몽땅 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간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제일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쭉 공부하는 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걸 주로 공부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소비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마다 그 경쟁하는 여러 또 지엽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알고 있겠지만 뭐 항상 소득 가설이니 뭐 생애 주기 가설이니 여러 가지 소비 행태를 두고도 여러 이론들이 서로 경합하잖아요. 이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의 결정,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 균형 산출량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로 다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거시경제학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분석의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 모형을 우리가 다루게끔 됩니다. 이코노믹 마들. 그 마들은 뭐 현실 경제 축소판인데 여러 가지 형태를 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두 모형 이거는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평범한 우리 평어체의 문장을 가지고 경제학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써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기하학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게 그래피컬 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책 펼쳐보면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두 모형은 언어가 가지는 모호함이 있고요. 그게 단점이에요. 특별히 훈련 안 받아도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프 모형은 뭐가 단점이냐 하면은 다룰 수 있는 변수가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2개 혹은 3차원을 2차원 평면에 투사시킨 그림 정도만 거기다 나타낼 수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거기다 표시할 수가 없어.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보다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수학에 의존해가지고 그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알아야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궁금해 할 텐데, 일단은 구두 모형, 그래프 모형 당연히 책엔 많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렵지 않은 간단한 수학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행렬 연산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 각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일반식으로 표현된 건가 아니면 구조식으로 표현된 건가, 이제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구조식으로 일일이 다 함수가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딱 풀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생 변수가 변동하는 데 따른 이 종속 변수, 그러니까 이 주로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종속 변수로 관심 있는 것이 산출량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뭐 인플레이션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물가 수준, 또 아니면 이자율, 뭐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일반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불가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수학에서 음함수 정리의 법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외생 변수가 어떤 중간의 변수를 거치든지 아니면 직접이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정태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요즘 학생들도 보는지 모르지만 알파 취향이라는 책이 예전에는 많이 읽혀졌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의 영향을 받는 그 변화 과정을 갖다 다 추적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죠. 이렇게 지금 그거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수학자만큼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수학을 이렇게 동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죠. 왜? 일반화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쉽게 말로 풀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경제학자끼리는 서로 의견 교환을 잘하지만 일반 대중하고는 언로가 막혀버렸어.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일반인들은 이 경제학과 유리되는 거야. 관심을 끊게끔 되는 거고요. 대화가 없어져 버려. 왜? 훈련받지 않으면 이걸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주 프론티어, 경계 부분에서 새로운 경제 문제들, 어떤 모형과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이를테면 다루는 이런 학자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나온 결과들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풀이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학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경영학과잖아요, 그렇죠? 경영학과는 인기가 비교적 있어요. 왜? 실생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경제학은 어렵기만 하고 인기가 없어. 공부하기 힘들고 워낙 체계적으로 이제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고요. 계량 모형은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잘 하려면 경제 이론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학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수리 통계학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는 그런 그것이 적용된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이론과 실증 분석 요걸 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엄청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 모형을 통해서 제시된 거는 바로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정말 현실 경제에서 어떤 데이터하고 이게 병존할 수 있는지 잘 맞는지 그걸 검토하는 게 이제 계량 모형인데, 계량 방법인데요.
계량 경제학적 방법론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리경제학에서 다 시시콜콜하게 정해지지 않는 함수의 모형이라든지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시차 변수까지 어디까지 몇 차의 시차 변수까지 넣어야 되는지 등등을 세세하게 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그런 모형을 통해서 이를테면 예측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저는 거의 마지막 15년은 이 계량경제학을 가르쳤어요. 대학원생들한테. 학부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대학원생한테. 왜 그걸 가르치냐? 경제학 논문을 쓰는데 과학적 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과목입니까? 그렇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다방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그것을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막 닥달을 했으니 인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 나갔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졸업하고 나서 연락도 안 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도 젊은 날을 다 바쳐가지고 말이야. 이거 공부하기 어려운 걸 그렇게 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전수해 들려고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가지 모형이 있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 결정 모형 우리가 많이 이거 책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 지금 aggregate expenditure, 총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지출에는 소비 지출이라든지 투자 지출이라든지 정부 구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는 정부 지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정부 구매와 이전 지출을 나눠서 이렇게 다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총 지출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보면 45도 참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거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교점에서 균형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케인지안 모형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총 지출은 균형 총 지출 이렇게 A 스타로 표시를 했고 산출량은 Y 스타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45도는 이 45도의 선을 45도 참조선 이렇게도 부르지만 요거는 총수요. 즉 요거 이제 총 지출을 의미하죠. 소비액, 투자액, 정부 구매 요거하고 산출량하고 똑같은 크기를 갖는 그 균형이에요. 그죠? 균형들이 무수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부 모아놓은 게 45도선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이런 그 총 지출하고 산출량하고 이제 즉 균형하고 거리가 있느냐? 거리가 있죠. 여기 지금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소득과 지출의 순환 과정이 여기 작용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지금 Y1 수준의 소득이 있어. 거기에 대응하는 총 지출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 레이저 포인트도 없고 없는 게 많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소득의 크기예요. 나머지는 이 소득 수준에서는 총 지출은 여기까지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총 지출이 다음번 생산할 때는 바로 요 Y2 수준을 결정하는데 산출량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작용을 해요.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소득 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총 지출을 결정하는데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계단처럼 보이지만 여기 Y 스타와 A 스타 거기 그 균형에 도달하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과정은 대부분 생략하고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 두 곡선의 교점
거기에서 균형량들이 결정되는 거 요것만 주로 다루게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뒤로 넘겨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금 그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뭐냐면 소득 지출 분석 이렇게 보통 타이틀을 붙여요. 왜? 지금 본 것처럼 소득의 크기가 이런 작용해서 이게 그 지출의 크기를 결정하고 지출이 다시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고 소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건 산출량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 지출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간단한 이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건 수리 모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죠. 여기 이제 방정식 체계를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 정부 구매, 그 다음에 T 요거는 세금. 요렇게 지금 우리가 요런 변수들만을 다루는 폐쇄 경제, 외국 부분이 없는 게 이제 폐쇄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간단한 그런 경제인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거 식이 많으면 다루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현실성은 적지만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첫 번째는 균형 조건식이에요. 첫 번째 식은 균형 조건식 y equals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런데 각각 여기 지금 소비 함수를 보면 소득 y에서 t만큼 뺐어요. 이건 과세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예요. disposable income. 거기에 일정 부분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표현할 때 보면 c equals c of y minus t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는 수학 공부할 때 많이 이거를 c equals f of y minus t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렇게 된 거니까 저 우측에 나타나는 c를 갖다가 그 똑같은 값이 나타난 걸 이해하면 안 돼. 이건 함수 표현이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그 투자는 독립투자. 소득이라든지 이자율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값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독립투자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독립, 정부 구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T equals T 스타. 이거는 뭐 보통 세금은 말이죠.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받는 게 많은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왜 정액세로다가 정액세를 부과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비현실적인 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균형 조건 식에 요 지금 C, I, G, T를 전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Y에 관해서 또 C에 관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궁금한 변수에 관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왜? 소비 함수 같은 것도 명확하게 써 있지가 않잖아.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렇게만 돼 있지.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려면은 이런 식으로 자, 소비는 이게 선형 모형을 여기다 제시를 해놨어요. 기본 소비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의 그 소비 성향을 곱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소비의 총 크기가. 이렇게 구체적인 식이 바로 구조식이에요.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은 거는 일반식. 그러니까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도 그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먼저 그래프에서 봤던 그 총 지출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여기 지금 이 모형에서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요거로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입 과정을 쭉 지금 진행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맨 밑에 보는. 여기서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하고 괄호 안에 전부 이게 기본 소비에 해당되는 C not 0이라고 읽지 않고 not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지금
일정하게 부과된 세금에 베이타가 곱해진 거,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정부 금액, 독립적인 금액 더하고, 요거, 투자의 독립적인 금액.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부분이 흔히 이제 저걸 종합해가지고 독립지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autonomous spending. 그렇게 이제 원서에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요거 곱하기 이런 독립지출의 전체적인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1-베이타분의 1. 지금 요거는 승수라고 많이 이렇게 불리워지잖아요. 그런데 승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해를 구하면 파라미터와 외생 변수의 함수로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기에 내생 변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균형 산출량이 결정이 되면 저기 지금 소비 함수 식에다가 y 자리에 딱 대입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 C 스타의 값, 즉 균형 소비 수준의 값이 결정이 돼요. 이게 뭐 열린방 정식 풀 때 대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소거법이라든지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뭐 두 개 미지수를 갖는 두 개씩이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푸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C 스타는 C의 구조식에 y, y 스타로다가 y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구한다, 그런 얘기고. 자, 저기 지금 해를 볼 것 같으면 저걸 변화변으로 표시를 하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수학에서는 도함수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거하고 연관된 표현이지만 보면 이 산출량의 변화는, 즉 정부 구매를 변화시켰을 때 일정 단위 변화시켰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여기 정부 구매가 있죠. 여기에 미세한 1단위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곱하여지는 이 1-베이타분의 1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에 의해서 결국은 이 크기에 의해서 소득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베이타분의 1은 정부 구매의 승수, 이렇게 불러요. 정부 구매의 승수. 똑같아. 이것도 이 그 투자의 경우에도 이 독립 투자가 미세하게 변했을 때,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1단위 변화가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균형 산출량의 변화. 이건 이렇게 요 식에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1-베이타분의 1이 정부 구매의 승수이자 동시에 투자의 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 이게 승수라는 거는 멀티플라이어, 영어로. 그러니까 애초에 변동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몇 배를 영향을 발생시키느냐. 이게 바로 몇 배, 이게 승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세액에 있어서 변화가 산출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라미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나오고 1-베타분의 베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델타 T바가 될 거고 여기 Y, 델타 Y가 될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승수가 달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어느 변수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균형 산출량이 변화가 하게 되느냐, 요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요걸 응용한 문제 가운데 보면, 재정 균형 승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세금으로 걷는 금액하고 그만큼 정부 지출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개, 즉 정부 구매도 변화를 하고 세액도 동일한 크기로 다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두 개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면 요식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보면 지금 이 세 개 변화하고 이를테면 정부 구매의 변화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크기로 항상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설정상 그게 바로 이제 재정 균형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델타 T 자리에 대신 델타 G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을 싹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베타분의 1-베타에서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1이 지금 생략된 표현이거든. 승수는 1.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재정 균형을 이루면서 지출을 할 경우에는 그 승수의 크기는 1이다. 이거 그만큼만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대로 산출량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다음 장. 다음에 요건 넘기세요. 다음에 그동안 그러면 이게 거시경제학과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시대 수준으로 거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많아요. 고전학파, 클래시컬 에코노믹스, 또 신고전학파, 네오클래시컬 에코노믹스, 케인즈 학파, 케인지안 에코노믹스. 우리가 지금 다뤘던 모드로 바로 이 케인즈 학파들이 제시했던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와 혹은 수식으로다가 한번 다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파 종합. 이거는 고전파와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걸 갖다가 교묘하게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통화주의. 이거는 이를테면 통화 현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경제 영향,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급 경제학은 우리가 대부분 총수요라든가 수요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데 기업의 생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여러 이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늘린다든지 아니면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매우 효과적인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이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목한 게 이제 공급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고전 학파 거시 경제학.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는 뭐고 세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뉴. 이걸 네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New Classical Macroeconomics 이렇게 돼 있어요. 네오가 아니고 우리 번역할 때 말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세로다가 붙였어. 세고전 학파 거시경제학.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NCM 이렇게 약자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새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New Keynesian Economics. 요 세자가 붙은 것들은 도대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이제 넘겨가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것들은 둘 다 아주 완전 무장을 많이 갖춘 그런 이를테면 고전학파이자 무장을 많이 갖춘 케인지언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무장? 경제 분석에 관련되는 함적 기대라든지 이런 기대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 이 미시적인 기초 위에서 그와 연계되게 거시 모형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수학을 많이 동원한다든지 또 계량 방법을 많이 동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대적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크게 고전파와 다르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낸 게 새 고전학파 거시경제학, 이거 NCM, New Classical Macro. 그 다음에 이 케인즈 경제학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한 걸 다룰 수 있게 됐고 테크니컬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하고 케인즈 학파들의 주장하고 그래서 이걸 새 케인즈 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현대 경제학을 다루다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맨 밑에 두 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훨씬 공부가 어렵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 저런 데서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 일부를 이를테면 공부를 하면 되고요. 다 정리된 거.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소득 지출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IS 분석이라든지 ADAS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그 공부를 할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더 거기에 토대로 해서 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말이죠. 게임이론, 국제경제학, 환경경제학, 법경제학, 경제발전론, 공공경제학, 뭐 제도경제학, 성장 이론만 따로 있는 거, 또 마르크스 경제학, 경제사, 경제학사,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엄청나게 이런 독립적인 그 분야를 가진 것처럼 이런 경제학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 주류 경제학에 연관이 되어 있는 특수 주제들이지 지금 여기 전면에 보는 게 이게 주류 경제학입니다. 예, 요 흐름이 바로 메인스트림 경제학이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고전 학파 경제학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자유방임의 그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동 조절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가격기구가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기구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신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제 내에 이제 완전 고용이 항상 달성되는 거예요. 실업이 없는 그런 상태가.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이 같은 사람은 이제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초과 수요라든지 초과 공급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발생해도 이런 가격 기구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따라 마켓 클리어링, 그러니까 시장의 청산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권력에 의한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간섭할수록 비효율이 발생한다. 또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흐름이 항상 남아 있어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 시장 경제 내에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이름 비슷하게 네오클래시컬 에코노믹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도대체 뭐냐? 고전파 경제학하고 뿌리가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 개념을 갖다 많이 도입해가지고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처음에 배웠던 그 한계 이론들은 다 이 사람들의 이를테면 기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기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체계는 합리적이다. 이거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 실제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서? 아니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면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설명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경제인, 가상의 그 어떤 대표적인 경제인을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을,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예.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되는 사람 C 맹거, 카를 맹거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레온 바나스, 또 뭐 알프리드 마샬, 폴 사이먼스 이런 사람들 학자 이름을 썼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 경쟁 메커니즘이 소득의 완전한 분배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최대 이용을 보장한다는 일반 균형이론. 그러니까 파레토, 옵티멈 이런 거를 나중에 그 달성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넘겨보세요. 통화주의, 이건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대학에 그 뿌리를 둔 그 경제학적
이를테면 경제 학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도 일부는 고전학파처럼 정부의 개입을 배척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화량의 변동을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것이 경제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정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서서히 통화 증가율을 늘려나가면 경제는 안정적으로 이를테면 기능을 하게 되고 이런 실효 문제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고전파 경제학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 시장의 실패, 가격 조절 기구의 고장, 이것 때문에 이를테면 경제 생산 요소들이 다 고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워낙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걸 보면 고전파 경제학은 너무 낙관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위적 개입이 이제 필요하고 유효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구매가 이제 정부 지출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모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승수효과 공부했었고요. 넘겨보세요. 그 유효 수요를 줄어들게 하는 저축의 증가. 요거는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 불황에 있어. 그럼 이게 그 소비자는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 때문에 소비를 움츠리고 저축을 증가시키잖아요. 이걸 전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국민 경제 내에 불황 시에 유효 수요가 도리어 줄어들게 되는 저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려울 때 저축하는 건 미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을 합쳐놓으면 전체적으로 미덕이 아니고 이게 뭐야? 도리어 경제를 더 불황의 나락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구성의 오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Error of composition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케인지안들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요거는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미미하고 사람들이 이런 그 장래에 발생하는 투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통화를 공급하게 되면 무한대로 그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상태가 이를테면 유동성 함정인 겁니다. 그럼 현대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자율 거의 0% 혹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 팽창 정책을 펴잖아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 성공적이지 못해.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 조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뉴 케인지안이 이제 이 사람들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용하는 분석의 도구라던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나온 입장을 보면 시장 실패, 경제적인 가격이 발생하는 그 원리 이런 거 또 시장의 신축적 조정을 방해하는 제도적 측면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맥이 통해 있어요. 뭐가? 케인지안과 신 케인지안은 이렇게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유동성 함정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여기까지 설명은 생략하고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화폐 시장에서의 균형이 그 이루어지면서 결합하는 산출량과 이자율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화폐 시장은 요 LM 곡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를테면 실물 시장 요건 이제
상품 시장을 얘기합니다. 예, 상품 그러면 재화와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지는 걸로. 용역은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재화는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합쳐가지고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교재들 보면 그거 기본적인 구분도 모호하게 써놓은 게 많던데, 그래서 이 리얼 섹터 실물 시장 그러면 바로 이 상품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자율과 이를테면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자율과 산출량의 결합을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IS 곡선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LM 곡선이나 IS 곡선 이런 것들이 이 각 경제학파들이 주목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는 어떤 특수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는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넘겨보세요. 제가 요거 만약에 제한된 시간에 다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면 김 교수님한테 이거 내가 작성했던 파워포인트를 남겨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져다가 한 번씩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거 국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주목했으면 들어봤을 만한 건데요. 여기 지금 맨 밑에도 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낮을 때에도 이를테면 팽창적인 금융 정책, 통화 증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량이 좀 늘어났지만 왜? US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이 지금 실물 국민소득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게 이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일본, 미국. 지금 미국은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인플레이션 진행되는 걸 잡겠다고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요. 지금 8.5%예요. 그런데 바로 전번 그 회의에서는 더 올릴까봐 그냥 팍 마음 조이고 그랬었는데 안 올렸어요. 그대로 동결. 지금 8.5%에 머물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에 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국민소득의 결정 모형, 이제 케인지아 모형 간단한 거 봤잖아요. 우선 그래프로도 봤고 수리적 모형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분석하는 그 이제 과정이 새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ISLM 분석, 특히 모형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해외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폐쇄 경제의 경우에 ISLM 분석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IS 곡선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산출량과 이자율의 결합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이 평면이 뭐냐 하면 수직 축에는 이자율, 수평 축에는 산출량 Y. 그래서 RY, RY 이렇게 돼 있죠. 저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IS 곡선은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데 저쪽 끝에 보이질 않아서 레이저 포인트 없는 게 참 아쉽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케인지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가 이자율에 별로 반응 안 합니다. 투자를 결정짓는 거는 애니멀 스피리트, 완전히 동물적 그 뭐랄까 감각 이런 거에 따라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IS 커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하향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변형된 형태를 나타내게끔 돼요. 그때 보기로 하고, LM 곡선은 이런 실물 시장이 아니고 화폐 시장,
여기서 균형을 이루는 이를테면 이자율과 산출량의 결합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그러면 점들의 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일어나는 매 점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이자율과 산출량에 대응해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이게 우상향이지만 고전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을 고려를 하고 있고 이자율의 변동이 이를테면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채널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는 특수한 모습을 이렇게 갖게끔 되거든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체계적으로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IS 곡선하고 LN 곡선이 한 그래프에 같이 결합될 수 있느냐? 있죠. 왜? 수직축, 이자율, 수평축, 산출량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옮겨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이거는 실물 시장과 굿즈 마켓이죠. 굿즈 마켓. 이게 상품 시장이랑 똑같아요. 그걸 리얼 섹터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실물 부문. 리얼 마켓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용어가 복잡하지만 그게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래프의 그 교점에서 이거는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적 균형을 달성하는 그런 산출량과 이자율을 갖다가 나타내게끔 되죠. 여기 보면 Y, R 스타 또 산출량 쪽으로는 Y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양시장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산출량과 이자율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우리가 다뤘던 케인지안 모형은 화폐라는 게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어. 식이 아주 간단한 모형이었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일반화된 그런 모형입니다. 넘겨보세요. 레이저로 이거 누르면 레이저 나오는 게 있어서 레이저 돼요? 네. 그럼 진작 얘기해 주지. 되나 그랬구나. 예, 고마워요. 자, 방금 전에 다뤘던 그 그래프를 갖다가요. 이제 간단한 수학 모형으로다가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잘 됐다. 보이죠? 이렇게. 자, 균형식. 이거 실물 시장, 즉 이 상품 시장에서의 균형을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 체계고요. 균형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총지출, 여기 산출량. 소비식은 이건 완전히 구체적으로 식의 모양을 딱 규정을 해놨어요. 요건 기본 소비 수준, 요거는 가처분 소득의 일정 비율, 요게 스몰 c는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누구나 소득 이상으로다가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개인의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모아놓으면 그거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고요. 과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T는 T0 플러스 스몰 t 곱하기 y. 여기서 T0은 정액세. 영어로는 lump sum tax. 한 덩어리 그냥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이 정액세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지금 요 스몰 t는 세율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소득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다가 계속해서 이를테면 증세가 된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건 비례세예요. 그렇죠? 소득에 비례하게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는 지금 아까는 독립투자를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독립과세액을 얘기했었고 약간 달라요. 기본적인 투자에 이거 독립투자죠. 정해져 있는 거에 거기에서 이자율에 반응하는 부분을 여기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위축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냈고,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B도 이제 양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요게 낮으면 B라는 상수 곱하기 낮은 값은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투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높은 이자율이 되면
투자가 많이 감소해요. 요 시기 나타내는 게. 왜 그러냐? 기업은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할 건가 말 건가를 고려하게끔 돼요. 왜? 자기 자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그 수학의 그 비율, 그 rate of retur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어도 이자율보다는 높아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 투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것마다 다 수익률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그 수지가 맞던 그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투자 대상으로 다 고려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투자가 이를테면 줄어들게끔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자율이 높을 때. 이자율이 낮아지면 매력 없던 프로젝트들도 이제 매력이 생겨. 왜? 저 정도 이자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우리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투자를 행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모아놓으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증가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투자의 요 부분은 이제 역관계가 있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재정 지출은 이제 독립적인 재정 지출로 묶어놨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전부 풀면요. 여기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해가 산출량은 뭐의 함수냐면 이 파라미터들. 여기 파라미터들은 이런 거예요. 여기 small c 또 small t 여기에 b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 r이라고 하는 이 내생 변수 이자율이죠. 요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정된 값을 나타내는 외생 변수들 요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식을 다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여기서 산출량과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우리가 고려한 그래프가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 측의 이자율, 수평 측의 산출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맞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R을 중심으로 좌측에 놓고 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놓은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B 분의 1-C 곱하기 1-T 곱하기 Y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G0 플러스 G0 마이너스 스몰 c 곱하기 T0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이 R과 Y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는 그 기울기 계수가 되는 거고요. 이 뒤쪽에 이거는 그냥 그래프에 있어서 절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리적 모형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IS 곡선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함수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걸 이거 보여준 거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물 시장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까 R 이거를 Y의 함수로 다 표현한 건 그래프로 그대로 옮길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그 균형에서 어떻게 LM 함수를 도출하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균형 조건은 화폐 시장은 화폐 공급량하고 화폐 수요량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하는 식이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P분의 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S는 통화 공급량이고요. 이 P는 물가 수준이에요. 저걸 갖다가 실질 잔고 이렇게 불러요. 실질 잔고. Real balance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 잔고. 그러니까 명목 통화량이 아니라 실질 통화량.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의 함수라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소득의 함수고 그 다음에 또 이자율의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P분의 MS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소득의 크기와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이것 때문에
통화 수요가 늘어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자율이 경우에는 이게 역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자율 높으면 누가 현금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저축해가지고 그 이자 소득을 추구하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폐를 별로 원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 관계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우측에 여기 R이 등장하고 여기 우측에도 Y가 등장해. 식을 싹 정리하면 R에 관해서 R을 좌측에 놓고 정리하면 H분의 KY 마이너스 H분의 1 곱하기 P분의 MS 이렇게 식이 정리돼요. 그러면 뭐냐면 요게 H분의 K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뒷부분이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다 옮겨보면 요 지금 모양 마이너스 절편을 갖는 거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수리 모형에서는 이렇단 말이죠. LM 곡선을 지금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리 모형을 통해서도 저렇게 IS 곡선 그릴 수 있는 IS 함수 또 LM 곡선을 그릴 수 있는 LM 함수를 도출을 했구나. 그러면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균형 산출량과 균형 이자율은 계산해낼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어떻게? 연립으로 놓고 이 IS 함수 표시 얻은 거하고 LM 함수 놓고요. 이걸 Y와 R에 관해서 각각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법 또 이를테면 변수 엘리미네이션 제거법 이런 식으로 뭘 사용하든지 간에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Y식을 갖다가 P에 관해서 정리하면 여기서 AD 곡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총 수요 곡선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IS 함수와 LM 함수를 연립으로 놓고 풀면 Y스타와 R스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Y스타 식에 보면요. 그 안에 이제 P라는 변수, 여기 지금 사용했던 요거 있죠. 요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제 P는 뭐의 함수? 쭉 함수 중에 보면 변수 중에 하나가 Y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게 총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총수요 함수는 여기도 언급을 해놨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IS LN 곡선에 관련된 정보에서, 즉 함수에서 여기에 대한 총수요 함수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먼저 번에는 우리가 ISLM 분석에서는 이자율과 그 소득 고객 그래프에 사용됐잖아요. 여기 ADAS 분석, 조금 이따 이제 AS도 나올 거지만 여기에서는 주목하는 변수가 뭐냐면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P하고 산출량을 나타내는 Y하고 이렇게 Y는 그대로 마찬가지지만 이자율 대신에 거기에 P가 등장해.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변수가 뭐라고 그랬지? Y. 왜? 이게 고용, 즉 실업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P. 이거는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ADAS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총수요에 관련되는 이런 정보는 바로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표시하는 식에서 이를테면 조정을 해가지고 도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총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생산 함수 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로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로부터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자, 총수요 곡선은 도출 과정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 정책 변수가 변하거나, 즉 그러니까 정부 구매액이 달라진다든지 또 통화량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동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든지 우측으로 이동하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총수요 곡선은 어떤 평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냐 하면 물가 수준과 산출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기 써놨고요. 실질 소득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는 결국은 산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 곡선의 이동, 정부 지출이라든지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또 여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것 또한 이동의 원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여기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총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부분, 그 변수의 영향을 어떻게 줘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지 얘기를 메모를 해놨고요. 넘겨보세요. 총 공급 함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재화 서비스의 총량을 갖다가 총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품이란 말이죠. 이게 리얼 섹터, 즉 생산 함수가 이 실물 부분에서 어떻게 생산을 해가지고 각 물가 수준에 대응해서 어떻게 시장에다가 내다 팔지 그 양을 갖다가 결국은 표시한 건데, 그러면 생산해내는 걸 갖다가 전부 산출량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얼마일 때 어떻게 생산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익 실현의 기회가 많다고 그래서 적어도 유휴 자원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량을 계속 늘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향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고전학파냐 케인지냐에 따라서 이 전제가 달라. 우린 일반적으로는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평에 가깝게 되거나 수직에 가깝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위주 경제학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이거 레이건 행정부 때 그때 이제 부자 친구들이 많아서 감세를 해주려고 해도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퍼 커브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세율을 적정하게 해줬을 때 도리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최적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어요. 그래서 그 주 내용들이 감세 정책을 지지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공급 함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경제학자들도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업 생산에 유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지금 감세도 그렇게 영향이 있지만 이를테면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AS 커브 우측 이동해요. 불리해졌다. 좌측 이동.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것의 가격이 변동이 심한데 그게 많이 올라가면 기업으로서는 생산에 불리해. 그 예전보다 그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공급량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 이동이 되는 거고 유리한 게 되면 우측 이동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아래 다시 전 화면으로. 자, 그 총 공급에 그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기술 개발 이게 쉽지가 않죠. 또 산업의 구조를 조정해서 이를테면 비효율적인 산업은 없애고 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을 만드는 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총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게끔 된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그 총수요 곡선 AD와 총 공급 곡선 AS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P스타와 Y스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 산출량, 균형 물가 수준 각각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AD 곡선이나 AS 곡선
AD 곡선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AS 곡선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 여건에 따라서 이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데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그래프는 뭐냐, 물가 수준과 산출량.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AD, AS 분석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것을 결정짓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LM 곡선, IS LM 분석을 할 때 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보면 이거는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뮤엘슨이라는 그 학자가 생각했던 건데,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요건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만한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LM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이런 LM 곡선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케인즈들이 생각하는 경제 영역이고, 요거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믿었던 그런 이를테면 그 경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수평축의 산출량이잖아요. 여기서 수선을 쭉 내려보면 요 산출량의 수준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게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가정했던 거고요. 실업 상태가 만연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이 지금 완전 고용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지역을 논하는 게 이제 케인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당면하고 있는 경제는 대략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 영역, 이렇게 고전파의 영역, 이쪽에 케인지안의 영역,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 동일한 경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영역은 특성이 유동성이 함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존재해서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효 자원이나 유효 노동력이 항상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심각한 불안정 고용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자율이 낮아. 이 상태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리고 이쪽은 화폐 수량설. 여기 보면 이제 통화량의 그 유통 속도를 곱하면 이것이 물가 수준과 산출량을 곱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균형에서. 이게 바로 이 시기 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믿던 화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자율이 작용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이자율 축에 반응은 안 해. 이자가 높든지 낮든지 산출량 수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Y죠. 이것이 통화량의 수요와 공급을 다 결정하게 된다 해서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변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때에는 그 변수의 거의 수평이 그 축에 이렇게 평행하는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케인지안 영역 또 지금 여기 고전파 영역 여기에 따라서 IS, LM 곡선들이 달라지게끔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LM 곡선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책 효과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식의 종합을 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네오클래시컬 신터시스라고 해서 사뮤엘슨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들이 했던 그런 해석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고전파 종합, 요 폴 사뮤엘슨 얘기를 여기 했었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에 따른 이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부 구매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좌측에 보면 요게 두 개는 이 고전파의 경우고,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케인즈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고전파 영역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섰던 LN 커브가 고려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을 딱 잘라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그 고전파들의 경우에는 이 물가 수준하고 산출량하고 큰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거의 완전 고용을 갖다가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고 그래서 더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capacity,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다 이제 완전히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가가 낮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지금 보면 ISC는 우하향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재정 정책이라면 정부 구매의 양을 늘렸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 이동이 발생을 하죠. 근데 보면 재정 지출 증대는 산출량 변화 없이 이자율만을 상승시켜서, 자, 여기 이자율이 이렇게 새로운 균형에서 보면 R0에서 R1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부가 투자하는 액만큼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동일한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crowding out, 구축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 IS 커브의 이런 이동이 산출량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는 이런 재정 정책, 이런 것이 효과가 없어, 전혀.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여기 케인즈 경우에는 지금 이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자율들도 매우 낮은 수준의 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가파르지 않더라도 여기 그 고전학파의 경우처럼 IS 커브가 비교적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지금 산출량 증가에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 재정 지출 증대는 이자율의 변동을 가져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지금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케인지안의 경우에는 이 재정 정책, 재정 확장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정부 구매를 늘리는 이런 정책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 즉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적용됐던 그런 해석입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정책과 금융 통화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좌측에 보면 이제 그래프는 똑같이 LM 곡선은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S 곡선도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고전화폐 경우에 통화량을 더 늘리려고 하면 이거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이 통화 공급이 증대시 고전화폐에서는 화폐의 중립성으로부터 중립성으로 산출량 변화 없이 물가에 전부 반영이 된다. 이건 뭐냐 하면 그 화폐가 실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질 못해. 그래서 여기 지금 쓸 수가 없는데 MV equals P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화 공급량을 이제 그 변동시키면 Y는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결합된 변수가 지금 물가 수준이거든요. 전부 물가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AD 커브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산출량은 변화가 없고 전부 물가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전파 경제학 경우에는 예, 시간 좀 몇 시 됐나 지금? 48분. 48분? 네. 5시 48분. 이거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약속 있어요? 약속 있는 사람은 가도 돼요. 조금만 더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고전파 경제의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산출량 늘리는 데는 효과가 없어. 그리고 재정 정책을 더 꾀해봐야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경제학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특수한 LM 커브의 성격 때문에 이를테면은 통화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 LM 커브가 관심이 있는 영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영향이. 그래서 결국 통화 공급은 유동성 함정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전부 투기적 화폐 수요로 흡수돼 가지고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극단이지만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아예 경제를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렇죠? 어느 것도 효과가 없으니까. 왜? 완전 고용 상태인데 무슨 경제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나. 그러니까 통화량 증발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불필요하고, 케인즈 경제학의 경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통화 증가를 시켜가지고는 아무런 소기의 목적 달성 못하고 오로지 그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그러니까 정부 구매를 증가시킨다든지 요것만 효과적으로 이를테면 산출량 증대를 가져와서 이 그 고용을 증가시키고 뒤집으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극단의 얘기고요.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비스듬한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비스듬한 형태의 ML 곡선이나 AR 곡선, 또 AD 곡선이나 AS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경우에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일부는 산출량의 증가에 작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작용해. 그리고 재정정책을 폈다. 그러면 일부는 그 산출량 증가에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작용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쪽 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 극단과 그 형상적인 그 일반적 상황에서의 그 차이점이 되겠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경제학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다 해외 부분을 더 집어넣어야 돼. 그럼 해외 부분 보면 뭘 집어넣어야 되겠죠? 포함시켜야 되는 게 국제 수지, 국제 무역,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
또 자본의 이당 이것까지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 영향이 고려되게끔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런 시장 개방이 될 것 같으면 일국의 독립적인 그런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많이 중간에서 무효화돼요. 그러니까 니게이트.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자, 비교적 최근의 경제학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제 분석 도구들을 고차원적인 분석 도구를 동원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태까지는 지금까지 논의해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형이었었는데 여기 그 새 고전학과 거시경제학부터는 합리적 기대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경제 정책이 이미 벌써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어떤 그 상황인가가 파악이 돼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주장까지 하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책 무력성이라고 밑에 써놨는데요.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